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공중족발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나왔는데요. 내용을 알아보시죠. 그 임대료 문제로 그거죠? 이 서촌에서 공중족발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던 세입자가 임대료를 무리하게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그런 사건이죠. 네. 갑자기 4배 올려달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297만 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참 큰 어떤 파장을 일으켰죠. 오늘 선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찰이 이제 징역 7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세입자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는 게 이제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김모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 손괴였는데 최대 쟁점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의 살인의 의도가 있느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배심원들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큼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는데요. 아하. 다만 이제 특수상해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구형에 2년 6개월이군요. 그렇습니다. 살인 미수는 적용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또 그걸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들인 거고. 그렇죠.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결정은 재판부가 수용할 수도 있고 참고만 할 수도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배심원의 편결을 존중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형량에 대해서도 배심원 다수 의견이 징역 2년 이상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이 공중족발 쪽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이 입장이 나왔습니까? 이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작에 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다면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지금 항소가 또 예상되는 상황인데 변호인단 측도 지금 형량이 무겁다. 집행유예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를 들어서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 저희랑 인터뷰도 했는데 한 달 300만 원을 갑자기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 이게 참 논란이었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입자 김모 씨의 경우에 2009년 5월 달에 보증금 3천만 원과 월 임대료 263만 원에 이제 전 건물주하고 계약을 맺었던 것이고 2015년 5월 달에 임대료를 이제 297만 원,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로 올려준 거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그해 12월에 현재 건물주 이모 씨가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5년이 이미 지났으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명도 소송까지 가서 이제 이 건물주 이모 씨가 승소를 냈고 이후에 강제 집행을 쭉 하면서 또 세입자 김모 씨가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이런 좀 악순환이 좀 이어졌던 건데요. 이게 결국 이제 폭행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5년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10년으로 늘렸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아직 처리는 안 됐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이제 세부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한 상태였는데 자유한국당이 장기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같이 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이제 8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죠. 또 여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 완화 관련 법안에 대한 좀 여당 내부의 의견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당은 좀 더 협의를 해서 추석 전까지는 좀 처리를 시도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논란된 지도 오래니까 임대차 보호법 이번만큼은 좀 일부라도 개정해야 되겠고. 맞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혐의가 뭐였죠?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 그리고 재임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쪽으로 약 7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36억여 원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퇴임 후에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등을 다 합치면 총 16가지 혐의가 지금 기소 내용입니다. 16가지나. 그렇습니다. 징역 20년이 나온 근거는 뭐죠? 검찰은 이 사건이 최고 권력자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스에 대해서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국민을 기망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하고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으면서 탈세 방안까지 검토해서 보고하게 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또 금융기관장 뇌물 혐의 있었잖아요. 약 4년 동안 은밀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뇌물을 받았고 대가로 이건희 회장 등 이 삼성의 핵심 요원들을 특별 사면을 해줬다.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법 개정 등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고요. 또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직과 대형 금융기관장직 등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실제 그 자리까지 챙겨준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까지도 훼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구형에 대해서 피고 이명박 대통령 최후 진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는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자신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고요.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은 전부 이제 기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다. 이렇게도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에 대해서는 자신은 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고 이상은 회장도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서로 자기 것이라는 분쟁은 본 적이 있어도 한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분쟁인 것은 뭐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돈 받은 바 없다. 또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참 주변 사람 증언하고 너무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임 중에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서 재벌 총수는 한 사람도 독대를 하거나 금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라면서요. 당시에 각계각층에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건희 회장 특사가 불가피하다고 건의했고 여론도 이를 적극 지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에서 처음 들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들었다? 그렇죠. 특히 이 대목에서는 재판부를 이제 똑바로 바라보면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가정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언제 선고 이루어집니까? 10월 5일 오후 2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납해준 다스의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는지 이 두 가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뇌물과 횡령 하나의 혐의라도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 징역 10년이 넘는 중형은 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10월 5일 오후 2시 기다려보고요. 자, 세 번째 시사위키는? 오늘 청와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가 열렸고요. 또 소득주도 성장 특위가 출범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포용국가 전략회의란 뭐예요?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지금까지는 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주요 논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앞으로는 사회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인데요. 아하. 정부의 어떤 재정운영 방향을 정하는 이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 정부의 사회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 전략을 논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이렇게 지금 회의를 여는 그런 기구입니다. 예.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요. 국무총리, 장관, 여당 지도부 등이 모두 이제 참여하는 그림인데요. 앞으로 정부는 이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계속 점검해 나간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3대 비전, 9대 전략 이걸 또 제시를 했는데요. 예. 종합을 해보면 일단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이 이후에 이제 불평등의 어떤 시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또 미래의 위기인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사회정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패러다임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사회보험하고 기초소득보장의 동시 강화가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연금 시장의 합리화라는 이 구체적인 두 가지 축으로 이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포용국가 전략회의고였고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특위는 또 뭡니까? 이것은 이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금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구인데요. 대통령 정책기획위 산하에 있는 이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판식도 이제 갖고 이제 전체 회의도 열어서 공식 출범을 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마련이 됐던 건데요. 예. 여기서는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을 정교화, 구체화하고 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 정책을 좀 3대 축으로 해서 앞으로 좀 로드맵을 만든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포용국가 전략회의, 소득주도 성장특위 뭔가 위원회 자꾸 만들고 너무 애매해요. 로드맵만 그리고 손에 잡히는 정책들이
빨리빨리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어떤 비판들이 참여정부 때도 뭐 위원회 정부다 이래서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로드맵이나 중장기 비전 계획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계획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효과가 나느냐 이게 이제 실질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언급된 여러 개념과 계획들에 있어서도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또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을 뭐 주목을 하겠지만 또 현안에 대응하다 보면은 자칫 논의만 길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속도감 있게 좀 계획을 마무리하고 지속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